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최고의 패널들을 모시고 최고의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시청자들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야, 지금 오늘 2,000명밖에 안 됐어. 할 수 있는 거는 괴성밖에 없다. 초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오늘 왜 그런지 지금, 알아요? 왜요? 예. 뉴스타파에서 봉지욱 기자가 이 명태균 씨 네.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터뜨릴 게 있다고 오늘 다 긁어 모아서 갔어요. 아, 몇 시에 터뜨립니까? 8시. 8시 지금 그러면 동시방송하네. 네, 지금 오늘 겹쳐요. 잘 됐네. 봉지 올 당신과 나는 경쟁이다. 아, 제가 오늘 낮에 그 방송을 봉지욱 기자를 했는데 그분이 매부쇼에 나가서도 자기 방송 8시 보라 그러고 엄청나게 예고하고 오늘 엄청나게 겸손해서도 얘기하고 아주 그냥 수많은 이 동시 접속자들을 다 데려갔어요.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한 장만 딱 보여주고 뒷장 보고 싶게 만드는. 아 진짜 역시 이제는 이제 대단한 기자야. 지난번에 봉지욱 기자가 처음으로 뉴스타파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네네네. 한 7만 명 정도 동접이 되고 나서 네. 허접해 스튜디오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게 앞뒤가 아니 그 내용은 아주 좋은데 형식을 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그래 7만 명 된다니까 하여튼 최고 기록을 채웠어요. 재미를 봤지 봉지욱.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아예 10시쯤 하면 되는데 8시 그러니까. 해서 역전의 용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네. 알겠어 봉지욱. 경쟁 상대로 너무 노골적인데. 있나 봐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와 계신 2,500분 한 네. 만 분까지 가실 정말 텐데 대단해요. 고마워요. 이분들은 10만 양병이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방송은 우리가 율곡 2 방송으로 해서 10만 양병의 마음으로 방송을 해본다. 102의 방송? 야, 멋집니다. 자, 어쨌든 소개도 안 하고 막 했는데 우리 정기환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역구 소개도 해주십시오. 저는 화성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탄하고 반월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젊고 활기가 넘치는 동네입니다. 의원님하고 아주 딱 맞는 그런 지역구. 중요한 동네. 이준석 의원도 옆 동네겠네요. 옆 동네입니다. 네. 아, 요즘 활동을 잘 하시던가요, 그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전국을 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누가 있다? 전용기가 있다. 네, 열심히 네, 예. 방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어 잘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멋진 우리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진짜 대단한 패널이 잘 모였네요. 네. 네, 뭐 본인도 좀 뭔가 나 피하면서 한번 해보셔요. 아니, 저희 이번에 뭐 탄추위 이제 이어서 뭐 내란특위 그리고 이번에 반원특위도 꾸릴 예정이라 네, 저희 많은 협조와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또 맹태균 관련된 것도 엄청 열심히 네. 활동을 하시던데 축하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뭘 결과. 축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명태균 쪽하고도 상당히 접촉이 잘 되고 있고요. 민주당하고 이리저리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네, 약간 이제 안개 속 정국이긴 하지만 뭐가 좀 터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알고 계신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은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니.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말씀드리는데 네. 의외로 명태균 컨트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명태균 쪽 접촉 안 하고요. 제가 송영길 대표 면회를 다녀왔는데 네. 제가 조국 대표님도 한번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조국 대표가 쓰던 그 구치소 고독방을 네. 지금 송영길 송영길 대표가 대표가 그대로 쓰고 쓰고 있습니다. 있어요. 좋은 기운을 이어받으시기를 이런 거는 바라겠습니다. 단독 안 되죠. 일단 여기까지 잠깐 듣고 좀 규정일보의 있다가 아마 네. 단독거리. 자,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이 패널도 소개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네, 그래도 정말 굽이굽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결국에는 패널 소개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선 정기환 대표 지금 근질근질 하시는 것 같은데 송영길 손나무당 대표를 면회했다. 갑자기 왜 면회를 하신 거죠? 아니 제가 이제 뭐 좀 취재할 게 있어 사실 간 것도 있고요. 뭐 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들으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그 유명한 H 교수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좀 내용은 진짜 확인해야 되는 것이어서 이제 혹시 송 대표님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가서 이제 직접 면회를 이렇게 10분 동안 하는데 그 옆에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체적으로 거기에도 또 한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네. 우리 잘 아는 분 있잖아요. 윤석열. 윤석열이 있는데 네. 윤석열은 거기 5동 1층에 있고요. 그 송영길 대표는 4동
1층에 있어요. 4동 1층, 4동 3층, 5동 1층 있는데 한번 만나면 이렇게 한번 해버리시려고 그러던데 어쨌든 옆에 메모를 다 하고 있으니까 질문이 뭐 윤석열 관련, 뭐 아크로비스타 관련, 또 거기다가 또 뭐 전직 대통령 이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질문을 못 하겠대요. 그걸 확인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중인데 중요한 건 오늘 거기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는데 의혹을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왜요? 뭐 어디가 난리 난지는 뭐 하여튼 그쪽에서 이 뭐 질문하는 내용이 워낙 이게 민감한 게 많으니까 이 접견하러 가서 그 구치소에 계신 우리 송 대표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 내용이 막 매우 안에서 민감해서 진짜 오늘 입조심해야 된다라는 또 제가 주의도 받고 해가지고요. 일단 송 대표는 잘 계시고 네. 건강한데 윤석열의 얘기 들어와서 천만다행이고 내가 분명히 저기 파면되고 나면 내하고 이제 길가에 마주칠 거다. 운동 시간이 독방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윤석열이 들어와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얼굴이 온화하게 이렇게 지내시고 진짜 단 하루라도 빨리 파면되어서 정말로 똑같은 신분상의 위치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한번 마주치자.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본인은 뭐 거기서 머리를 이렇게 단장에 다 나오잖아요. 송 대표도 거기 있을 때 실제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때 머리 단장을 하고 나왔다 언론 보도거든. 머리 단장은 무슨 단장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다른 사람의 차별적 대우는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파면이 파면 되지 안 않은 돼서. 현직 네.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과 저 송영길 대표가 서울구치소 의왕에 함께 있다. 그런데 오늘 가니까요. 또 헌법재판소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거기가 이제 데모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안 두들겨 맞았지. 만약에 그게 한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갔으면 그렇지. 다 알아보실 거예요. 정기한 왜냐면 얼굴. 용산에 있는 저 사람은 멧돼지거든요. 저는 별명이 산돼지거든. 야 산돼지 나탔다 이래가 저 스픽스 저 좌파 얘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알아보는 사람 좀 있더라고요.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또 스님 한 분은 스픽스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스님, 있어요. 스님. 스님 예, 발음이 잘 안 돼. 비구니. 난 선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송영길 대표를 한 9분, 10분? 10분 동안 접견하고 네. 오셨고 그 접견하는 동안에 교도관들이 같이 보고 교도관이 있었고 한 사람이 이제 배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녹음 장치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 거, 예, 그런 그래서 거 녹음이 자동돼요.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앉아서 이제 뒤에서 보고 있고 말은 안 시키지만 무슨 말하는지 이제 좀 메모는 쭉 보면서, 하시던데 네, 제가 메모하고. 이게 너무 취재 기자처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서 네. 사안이 민감한지라 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셨으면은 아마 화들짝 놀라 있을 거고 지금도 뒤집혀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워낙 또 거침없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 받는 것도 이야기했을 거고 그 안에서 들리는 내용도 우리 정기현 대표님한테 말씀 다 해줬을 그랬죠, 거니까 그랬겠죠. 그 변호인 접견 아니면 녹음이 다 되니까 네네네. 그거 들은 이 뭐 관계자들은 뒤집어졌겠죠. 왜냐하면 송 대표가 뭐 워낙 그것도 있지만 또 정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너무 지나친 특혜가 좀 문제가 된다. 사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소나무당 사람들에게도 좀 편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좀 있긴 한데 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 민감하게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하면 이게 이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방송 끝나고 다른 이야기 좀 더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민감한데 어쨌든 잘 계시더라. 그리고 이제 최강욱 의원이 최강욱 전 의원을 시청률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꼭 면회를 좀 오도록 해달라고 지난번 면회 갔을 때 제가 이제 구치소 가자마자 이틀 뒤에 면회를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최강욱 의원이 좀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최강욱 의원이 뭐 변호사니까 당연히 제가 연락해서 특별 접견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최강욱 의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영길이한테 얘기하세요. 제 변호사 자격 박탈된 지 박탈됐어요. 총 3년째 지금 징계받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변호사인 줄 아느냐고 형이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 말을 꼭 좀 전해주라고 하길래 네. 오늘 그 이야기 하니까 그래 꼭 좀 전해달래요.
강우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적견하면서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뭐 좀 정치권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특혜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대충 추정은 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에서도 분명히 저거 특혜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들이 많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법사위가 한번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교도관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 국민이 사실 보고 있어요. 그 구치소에서 그 헌법재판소까지 가는데 온갖 사인은 다 키고 네.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 받으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윤석열이 안에서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있는지 조금만 나오면 국민들 분노 게이지는 더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구치소 방문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교도관들이 또는 그 교정당국에서 엄청 놀랐다는 것은 100% 저희 해석이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규정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을 때 세부 규정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아마. 그렇죠. 그래서 또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 사동 바깥에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규칙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뭐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게 생긴다. 왜 이 사람은 혼자 경호하듯이 감방생활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특권이 아니냐 시비는 일고 있는데 어쨌든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근데 제가 박은정 의원한테 들은 바로는 네. 본인이 자기 드라이를 자기가 하고 부분 피스를 이렇게 가발 피스를 자기가 부착하고 나오는 게 아니면 경호처에서 해주든 외부에다가 이제 뭐 수주를 해서 하청을 줘서 뭐 머리나 메이크업을 하든 둘 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 대행이 이제 따로 뽑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비를 경호처나 다른 곳에서 썼다 이러면은 또 횡령배임 그것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정기현 대표님도 본인의 해석을 말씀하시고 오늘 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더 조심하고 됩니다. 예, 계시네. 아니 나는 성일 대표 거기 감방에 있는데 저 때문에 감방 생활이 더 어려워질까 싶은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상상은 가능한 정도죠. 예, 저희도 그렇죠. 상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예.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근데 저는 진짜. 오늘 보니까 정기한 약간 쫄보다. 내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를 지금 매번 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도착해서 하여튼 구치소에 있기 되게 싫나 봐. 1시간 이상 먼저 오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을 받으면서 뭐 먹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근데 헤어스타일리스트 비용을 누가 대냐라고 우리 박은정 의원이 법제사업위원회에 물어봤더니 특별하게 비용 지원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헌재로 와요? 헌재로 오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인가? 근데 이것도 다 뇌물. 정치자금법 뇌물 위반 뭐 아니야, 뇌물 이거? 이런 거 그죠?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뭐 그래봤자 어차피 사형수니까 뭐 자잘한 거는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웬만한 뭐 자지구레한 혐의는 지난번에 거의 면회 신경 안 갔을 쓰죠. 때는 주차장도 그 주차를 좀 이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서울구치소. 근데 거기 뭐 주차장 절반 정도를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주차장에서 집회를 해요? 뭐 집회할 구치소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아마 집회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저 뭡니까 야외 의자 놔놓고 하니까 막 주차장도 엉망이고요. 거기에 막 경찰 차 있죠. 옆에 그 또 가드레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일 뭐 집회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주차장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바깥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예, 거죠? 바깥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못 주차장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는 이제 그 변호사들은 들어가는데. 그 우리 하여튼 차별적입니다. 어쨌든 변호사 접견 때 신청하고 또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어수선하던데 뭔가 상황은 잘 정리되는 것 같고 또 의외로 가보니까 아는 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도관 한 호의적으로? 분도 아니면 교도관 한 분도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은 스픽스를 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예, 근데 건강해 보이신다 보니 다행이고 어쨌든 대통령이 아직은 탄핵은 됐지만 심판 중이고 파면은 안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유의미한 진술들도 중환들도 많이 나왔고 네. 오늘 똥볼 차는 모습도 사실은 많이 봤고 오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너무너무 특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 변론의 총평을 한번 먼저 조금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영기 의원님. 네, 기본적으로 오늘도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 분노 게이지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 그 윤석열 측 증인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신청했던 증인께서 그래도 훌륭한 증인을 해주셨고 조성 의원. 속이려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구나. 과거에 그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다 뒤집고 마치 회유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저게 군인이냐 할 정도로 열받는 포인트가 많았는데 오늘 나오신 증인께서는 그래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 그대로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총평이라고 한다면 분노 게이지는 있었지만 네. 그분 참 군인을 봤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성현 수방사령관의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 발언 네. 아마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미정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이번 헌재 심판과는 별개의 문제 언급했던 윤석열 네. 씨의 발언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네, 네. 일단은 늘 중언부언해서 특별할 거 없이 보이지만 일단 핵심 이슈에서 벗어나는 해명들을 하고 있다는 점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왜 고위 군 정보기관 인사들 모여서 비상기업 논의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네.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좀 프레임 전환을 하고자 했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이 아니라 호주에 호위함 수주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주제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런종섭이라고 멸칭을 이종섭, 주면서 네, 이종섭 국방장관, 장관을 네.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첫 발언을 호주의 어떤 방산산업 그 유치를 위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보내는 거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또 한 번 언급을 해서 가슴이 뜨끔했던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데 얘기를 그게 갑자기 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유를 아는 분들이 아무도 아니 없잖아요. 그건 저도 좀 그 네, 자료를 네, 살펴보니까 네. 이제 비상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붕짜자붕이 나와서 김용현 의원이랑 차 한잔 하자며 야 이거 정말 저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니네가 안 나오게 단둘이 하고 내가 국방장관으로서 이거 반대한다고 전해라. 라고 했던 대단히 유의미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워낙 윤석열한테 타격이 크니까 네. 그거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의견 개진하는 가운데 내가 비상 사태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지금 우리 그 런종섭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희화화되는 그 세태가 안타깝고 화나서 얘기하는 과정에 뭐 비상스러운 뭐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내란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삐진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소한 거. 네, 박수 안 박수 안 치고 쳐도 했던 거. 이런 얘기 나올 예. 상상도 못했잖아요. 맞아요, 삐진 거 다 맞아요. 나온 거라고. 그냥 신원식이한테 섭섭했던 거예요. 네. 신원식이 그래서 밀려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저는 바로 이게 그냥. 그냥 화났어라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계속 마음에 담아놨던 어떤 사안을 꺼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뭐죠?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서 수주를 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일단은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주제이고 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났던 부분을 아쉬워하면서 뭐 동정심도 유발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런종섭 호주대사 얘기를 했으며 어떤 방산산업이었길래 그게 수주를 못 받은 게 안타까운지 그리고 본인 책임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위직이 누구죠? 고위직이 그 당시에? 알 수 없으나 알수 없으나.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파헤쳐 주실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고위직인데요. 맞아요. 사실은 이 호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얘기됐던 활동을 많이 하신 네. 이 국정을 가서 뭐 언급해주고 했었던 분이 여성 국회의원 지금 예, 당시에는 인것 아마 같아요. 총선 전이니까 21대에는 국회의원이 당시는 아니었던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걸로 분이었죠.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나 없었나를 묻는 질문에 딴소리를 하면서 그렇죠.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했다라고 정리를 그러니까 해보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적 과제를 평소에 반드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데 네.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와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렇죠. 우크라이나. 방산 산업, 네. 그리고 뭔가 원전 수출, 그 다음에 아랍,
그리고 듀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걸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와, 국가 백년지 대계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 이거 제대로 수주해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확 올라선다인 것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면 그 배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이 있어서 뭔가 좀 돈벌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 없는지. 왜냐 불식간에 이런 게 팍 나오잖아요. 네. 느닷없단 말이에요. 무슨 호주에서 방산을 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그 정보도 몰라. 네. 근데 이게 헌법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하는데 그게 나왔다. 그럼 뭐야? 그럼 바로 우리는 딱 직감하는 거지. 이거 누구하고 연계가 돼 있지? 어떤 대기업이지? 누가 주도했지? 얼마나 돈이 되는 거야? 아니냐? 그러면 또 MB 쪽으로 가잖아요. 네, 자원개발 사업할 맞습니다. 때 탄광이 있다, 뭐 유전이 있다, 뭐 온갖 것 다 한번 생각해 보죠. 하고 남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이런 말을 할 때도 의심이 드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뒤에 흑막이 있지 않겠느냐. 이권이나 흑막이 있을 것이다. 이권 이런 거 하면 바로 명예훼손 들어오기 때문에 뭐 우리가 검은 누군지 말도 안 그림자가 있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이야기를 윤석열 하면- 대통령은 비교적 솔직하게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이건 패밀리 비즈니스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왕고래 것만 해도 저거는 전형적인 사실 주식 그 공작 그렇죠. 작전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데 일단 그런 것들도 그렇고 사실 하나하나 이 덩어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분이 항상 궁금했잖아요. 근데 저는 총평을 드리면 네. 조태현이랑 조성현 같은 조씨인데 둘 다 정말 오늘 큰 거 네. 홈런을 쳤어 둘 다. 그러니까 조태영은 방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배우의 패밀리 비즈니스의 회장 파티너로 있는 문자네요. 예. 김건희한테 문자를 받았다. 개헌 전날 보냈고 당일에도. 당일날 답변을 보냈다는 거야. 밤새도록 고민한 그 내용은 뭘까 도대체. 그리고 조태영이 국내에 있었던 거를 윤석열도 알았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우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차장, 예. 그분의 말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서 네. 뭐 술 마신 것 같다, 자꾸 헛소리한다, 뭐 거짓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자기는 알았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너한테 전화를 한 거였었다. 근데 너는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고 서울에 있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제대로 말을 안 하지 않았냐. 네. 이러면서 이제 그 그렇죠. 사람의 메신저를 막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재판하면서 김영주 재판관인가요? 그분이 아주 정확히 말을 해줬어요. 그 10시 몇 분에 홍장원 차장하고 전화하고 그 곧바로 조태용한테 전화를 하더라. 그러면 본인은 몰랐었기 때문에 홍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딱 모순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그냥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정도 아니면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모습들을 다 봤을 때 굉장히 감정적이다. 그리고 뭐 하나 꽂히면 상황 판단하지 않고 그것부터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뭐 런점석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닌데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지. 본인대로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박수 안 쳐서 그랬다든지 네. 여러 가지 정황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해왔고 본인이 꽂힌 이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떠들든 안 듣는 거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성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건 대통령이 발표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돌다리를 몇 번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해보고 발표해도 늦지 않는데. 그렇죠. 네. 대충 조금 나왔는데 기름 조금이나 나왔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이 던지면 네.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산유국이 된다는 난리 날 텐데 시작도 안 해보고 저기 파면 나올 걸요. 이런 거를 대통령이 입에서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 국정원을 했구나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자, 거죠. 지금 원래 이제 술 마시고 그 예를 들어서 이상욱이도 술을 많이 마시고 평소에는 술 마시는 걸 많이 봤어. 근데 술 마실 때마다 실수하지. 예를 들어서 어우, 예를 이야기가 얼굴 좀 근데 잡아줘. 여기 너무 뭐 누구 보고 어이없어. 누구 예를 보고 그런 걸 얘기 주세요. 이런 심리는 누가 잘 아느냐면요. 술을 많이 마셔보지 퍼먹는 내 같은 놈이 잘 알아요. 술을 마시고 실수한다는 거를 잘 아는 것은 내가 원래 술을 많이 마시고 실수하기 때문에 아는 건데 이게 사람을 공격할 때 야 너 술 마시는 거 보니까 술버릇 엉망이고 헛소리 많이 하대. 너 오늘 또 헛소리 했네. 이 사람은 본인이 지정해서 임명해서 최측근의 국정원 1차장으로 기용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실을 말했다.
또는 본인 생각할 때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야 너 술 버릇 그날도 술 퍼마셨지 그렇게 해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사실 술 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는 게 이번 계엄 사태 보고 저는 열의 여덟은 저보다 술 먹은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술김이 했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총평하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개별적인 평까지 다 해버리셨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영기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 조태용의 증언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증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예.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촌철살인이네요. 그런 접근으로 하자면 너는 왜 영부인하고 밤중에 문자를 주고받았냐. 그것도 2번 받고 그 다음날 대답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용을 몰라. 그 말이 되나요? 나는 문자를 뭐 친했으면 주고받을 수도 있으려나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왜 내용을 모른다 그러죠? 평상시에 문자 네. 주고받은 횟수가 많으면 어제 오늘 무슨 얘기했지 이건 모르지만 저렇게 특별한 날 계엄이 또 껴있는 날 나눴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죠. 둘 중에 더구나 하나죠. 해명하면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처음이었으면 처음이었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그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왔던 거야. 그런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난 몰라요. 나는. 네. 나는 그런데 전혀 몰라요. 그 전날 2개의 문자를 받았는데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 영부인 지금 뭐 실세 문자가 왔어. 뭔가 지시 또는 부탁이었겠지. 근데 그걸 밤새도록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거였어. 불법적이거나. 그러니까 왜 금방 답변을 안 해줘? 나 못하는 같으면은- 거지. 못해요?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답변을? 너무 고마워가지고? 일자가 아니, 지워질까 두려워서 한번- 확인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를테면 오늘 어. 그 누구야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 의원 끌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못하고 계속 기다렸던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랬다는 것처럼 그랬죠. 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 뭐 결단을 내렸겠지. 이제 계엄이 실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불법적인 거라도 이건 해줘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 비화폰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 하나요? 그렇죠. 이거 서버 비화폰은 저게 추적이 되나요? 경호처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안 될 건데. 못 한다고. 그러니까요. 문자 내용도 사실 검찰 수사 내용은 과정에서 저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서버가 경호처에 있는데 그렇죠. 예. 아직 압수수색은 접근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못 못하게 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2가지인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검찰이 어떻게 저 내용을 알게 됐느냐 그것이 지금 오늘 그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 측으로 어떻게 이제 지금 저게 제공이 됐느냐 이제 이것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을 장순욱 변호사가 너무 뛰어나서 저걸 발견한 건 아닐 거라고. 그걸 이제 검찰이 제공했다는 거 왜 제공했을까 저 내용을. 그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거나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윤석열 탄핵과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 일단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김건희가 왜 연락을 했겠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아니었을 테고 그러면 김건희가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관리할 때는 김건희 사람과 김건희 사람 아닌 거를 구분해서 했다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러면은 김용현은 윤석열 사람이냐 김건희 라인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 라인이다 중앙고다 그게 아니라는 게 또 정설이에요. 용산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러면 김건희가
자 지금 김용현과 김건희 사람으로서 정리했을 때 여기에 계엄 관련해서 필요한 라인이 국정원 아니에요. 그렇죠. 방첩사도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고 나는 이거는 이제 완전 저는 법적으로 안 걸리게 일방적인 주장. 네. 그러면 국정원장과 서로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겠느냐 여기에. 전혀 몰랐다고 헐리우드 액션을 했잖아요. 만약 우리 알면은 집사람이 알면 화낸다고. 큰일 날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 내용. 그렇죠. 반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겨레 지금 기사 뜬 거 보니까 비화폰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조 원장의 핸드폰 일반 핸드폰으로. 사용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걸 토대로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문자 네. 내용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 그렇죠. 포렌식 한번 그건 다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문자는 지워버렸다는 거죠. 만약 아니 그대로 아니 그게 있었으면 아니라 통신사에다가 문자 내용은 남는 문자 걸로 내용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1년 안에는 되는 걸로 네. 아는데 제 말은 지금 통신사 확인 전에 이 폰 자체를 이렇게 압수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에서 열어봤을 때는 문자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웠을 지워버리고 것이다. 통화 기록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통화가 이제 김건희와 된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인데 어찌됐든 김건희가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깊이 개입을 했던지에 대한 단서 이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가 돼야 하는데 요게 오늘 드러난 것이 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안 하는 거는 김건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 계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처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 문제도 거론하면서 김건희가 지금까지 개입했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황들을 많이 찾아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민주당 할 일이 많네요. 계속. 제가 조국혁신당도. 전화기를 포렌식을 네. 여러 대를 하고 그리고 그 정보공개 청구로 제 거 통화 내역 또 통신사에 여러 번 요청을 해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몇 시 언제 누구와 서로 메시지 통화 주고받았는지는 통신사에다가 문의하면 알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이분의 전화기가 압수된 상태면 대검이나 이런 포렌식 센터에서 어떤 내용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헌재가 공개한 내용을 자기네들이 이제 입수를 했다면 이거는 알고 질문을 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비화폰 자체를 대통령 아니고 국무위원 아닌 김건희가 받아서 쓰고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2년 총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란의 공범 혹은 조력자로 김건희 씨도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중대성을 따질 때 뭐 전화기를 한 개 썼다라고 하는 느낌의 중대성과 장관과 소통을 했다는 것의 중대성 네. 그리고 그 시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전 직후에 서로 이렇게 이제 뭔가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답을 받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김건희의 개인폰으로 그러면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김건희 개인폰 보면 자 스타일로 보세요. 자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는 개인폰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비화폰으로 하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상황인데 B제로인데 그렇게 보면은 여러 군데와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수사면 무조건 나오는데 다만 지금은 탄핵국민에서 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거죠. 계엄도 김건희가 주도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최재형 목사님 그리고 김건희를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정, 날짜 지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용산에서 주로 만나왔던 사람들의 면면들을 다 따져봤을 때 네. 그럴 것이라고 추론하던 수준이 이제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도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네요. 일단 가장 큰 수혜자는 김건희잖아요. 김건희, 명태균 그 황금폰 때문에 결국은 이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 네. 한겨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10월 달부터 계엄군을 선발해가지고 계엄 뭐요? 계엄군을 선발했대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계엄군 선발을 10월 14일부터 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김건희 그 문제가 막 터지고 명태균 씨가 하도 시끄럽게 하고 강혜경 씨가 시끄럽게 하던 그 타임이었거든요. 야,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새벽 2시쯤에 김건희를 잘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두 군데에 전화를 했으면 너무 놀라 왜 이런 일이 있냐.
근데 그때는 이 사람 말을 내가 믿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분이 또 MBC PD 수첩에도 나왔더라고. 이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윤석열 버리면 본인은 사니까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형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지금 무슨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를 무슨 김건희 살리고 죽이고 말이 됩니까? 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판단을 하더라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리가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김건희 자기 살려고 윤석열한테 덤태기 씌워서 너 그냥 감옥 가 탄핵돼 라고 하면 본인은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큰 죄 저질러도 부부는 같이 감옥에 안 넣는다면서요. 아니 그건 옛날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뒷부분은 농담인데 그건 그 선배의 촉이 와 대단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MBC PD 수첩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번 MBC PD 수첩에 나왔죠. 저는 그 전에 들었는데 어느 날 아크로비스타에 함께 맹태균과 같이 가서 거기에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을 만났는데 오늘 나와 만나서 대통령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가서 스시집에 가서 시원하게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셨다. 그때 맹태균이가 그런 이야기 하다. 자, 우리는 이제 꽃길만 갑니다. 요거 다 제가 이제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시비는 못 볼 건데 어찌됐든 그런 것과 그 사람이 계엄 당일날 밤에 제가 전화를 해서 새벽 2시쯤에 전화하니까 윤석열이 죽이면 자기 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이구 형님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비상계엄 앞에 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문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딱 들어보니 그 형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단순한 어떤 부처의 장관이랑 문자를 해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것도 국정원장이에요. 국정원장이 진짜 옛날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직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상상하는 이상의 정보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가정보원 수준 정도 되면은 뭐 우리가 상상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무언가 많이 도모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고 의심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이 계엄을 왜 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거 그 네. 얘기 그러니까 그 나오고 있어요. 의심도 결국에는 뭐 이거 김건희가 했는지 윤석열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첩사 도와라 대공 수사권 줄게 이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하면서 대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거 있었으면 실제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바탕이 됐을 수도 있다 라고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통일 대통령을 근데 저는 꿈꾸면서. 사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맞아요. 통일 대통령 되려고 윤석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엄을 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최재형 목사가 체포 리스트에 올라간 거 나아가서 한동훈도 체포하라고 한 거 그거는 사실은 익십당한 김건희의 분노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 국정원장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문자는 이미 전화를 하고 대단히 뭐 지휘 관계가 구조화된 사람한테 귀찮을 때 그냥 전화하기 그냥 요거 문자로 탁 던지는 거잖아요. 이미 그 전에 많은 거래가 있는 거거든. 커뮤니케이션의 거래가. 근데 만약에 지난 정권에 김정숙 여사가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문자 띡 보냈어. 계엄하기 전에. 난리 나죠. 큰일 나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난리 나기 정도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겠죠. 정말 이거는 김건희가 대단히 권력 실세로서 권력 기관 장들한테 수시로 뭔가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엄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엄청난 미션을 지시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세력 또는 극우 정치 집단이 나와가지고 자 탄핵이 잘못됐다 비상계엄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사실 민주당이 싫고 그리고 이재명이 싫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 근본 출발은 그렇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에 대한 파악이나 확인을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김건희가 만약 개입이 돼 있었다는 거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김건희가 만약 개입이 됐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매우 저는 궁금한데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좀 조언을 하자면 네. 왜 비상계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지를 연구해 봐야 된다. 김건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통일 대통령 말이 안 된다. 말이 된다. 아니 제가 최재형 목사님을 자주 만나잖아요. 인터뷰도 하지만 최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종북 좌파의 뭐
뭐 주사파에 온갖 욕을 써서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와,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나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만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면은 최 목사님은 공개한 순간 끝나잖아요. 지금도 한두 개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10중 8구는 다 김건희 거예요. 윤석열 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누군가 제보를 하니까 최재형 목사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서울의 소리하고도 하는 게 있는데 따로 하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아, 최재 목사가? 제보가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쪽과 관련 있는 사람이 뭔가 제보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러면 마지막에 김건희가 전체를 주도했다라는 게 나오는 순간 그 보수 거부 세력들 어떻게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스픽스에 몇 주 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의심했던 부분이 뭐냐면 검찰하고 국정원이 협조하여 들어갈 테니까 그냥 열어줘 했던 그 워딩이거든요. 그 성관이 서버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네. 국정원장이 오늘 어떤 주장을 했냐면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혹은 박지원 의원이 홍 장원에게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국정원.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혹시 지금까지 왕왕 김건희 씨와 이제 교감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인사청탁이 있었는가? 조태용이가? 예, 그게 의심스럽고요. 아. 왜냐하면 그 책이 잡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힘든 부탁 혹은 협조하라는 부탁을 김건희 씨 쪽에서 던지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경호처 압수수색, 안가 압수수색 하는 걸 계속 반려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워딩에 둘이 묶여서 검찰 국정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호처 안가 CCTV를 계속 반려한다면 검찰에도 어떤 다른 커넥션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검찰도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걸릴까봐 사실은 걸려있는 이걸 게 못한다는 있을 거라고 얘기잖아요. 생각해요. 예. 오, 지금 이제 두 번째 우리 명태균 황금폰 폭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핸드폰을 황금폰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남상권 변호사 입을 통해서 막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여러분들이 아까 댓글에도 올려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 개사가 논란 때문에 자제하라고 김건희 씨에게 말했다가 출입 금지당했다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온다면서요? 라고 댓글에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사과를 이제 사과하라고까지는 안 했겠죠. 좀 자제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개사과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과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도 했지? 그때는 정부적 판단이 좀 됐나 봐요. 네, 권성동 그래서 의원이. 그것을 제안을 했더니 바로 아크라비스타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 조치가 그랬죠. 됐고 그 이후로는 못 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반응이 공신에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지금? 못 봤어요, 난 아직 이거는. 못 봤거든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네,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택과 집중, 헌재만 깐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본인에게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권선동 의원의 사모님이 출입금지 당했다. 그러니까 나왔는데 두 번째 폭로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인수위.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도망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 너도 한번 보자. 이래서 오늘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좀 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그 이상호? 인수위에 자기가 넣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원희룡 그 장관을 자리에, 대통령 네. 인수위 자리에. 네. 어허, 왜요? 그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며칠 전에 신용환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기 사실은 국토부 장관도 가기 싫어했었다. 네. 원희룡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원희룡 입장에서 쉽지 않은 구도 속에서 그나마 명태균이 힘을 써준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매우 고맙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래야죠. 그럼 나중에 창원 산단이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 그러고 김영선 의원이 자기의 치적인 것처럼 막 사진까지 박아가지고 막 보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뉴스타파가 지금 막 끝났는데요. 어쩐지 우리 시청자가 지금 15,000명이. 아니야, 우리 아까부터 관계없이 계속 높았어요. 네, 올라갔어요. 아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까지 갔어요. 예, 예. 거의 뉴스타파랑 비슷하게?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니 이거랑 무관하게 네, 잘하고 무관하게. 있었다니까. 여하튼 뉴스타파에서 그 봉 기자가 한 얘기가 지금 자기들 뭐 오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원 그 산단의 정말 핵심적 포인트는 대기업이 움직였다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땅값 얼마 오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권 기자가 사실 그 말했죠. 네, 네. 그것 때문에라도 본다면은 결국은 대기업 그다음에 국토부 네.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원희룡이든 네. 뭐 김건희든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뭐 저도 말씀드리면 예전에 취재했던 내용인데 그 이제 충청도의 한 도시가 되기로 결정이 나 있었던 것을 바꿨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고 원희룡 장관과 명태균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인수위 때 들어갈 때 했고 그다음에 양평 우리 게이트 있잖아요. 네. 먼저 이것도 뭐 연관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24년 7월 23일이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원희룡의 단일화 협의를 누가 했느냐? 명태균이. 명태균이 했거든요. 오. 그 원희룡은 잘 알고 있었고 나경원도 서울 어디에서 모처에서 만나서 논의를 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장이 좀 달라요. 그냥 와서 만났다는 거고 명 쪽에서는 그 만남을 하면서 자 과반 득표가 되면 단일화해야 한다. 그래서 한동훈을 무찔러야 한다고 했고요.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명태균이 그때 보고서를 만들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미국으로 순방을 갔던 시점에 보고서를 내는데요. 4개 아니면 5개의 그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또는 지금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보고서를 냈는데 5개라고 칠게요. 4개는 한동훈이가 된다는 것이고 명태균이가 넣었던 게 뭐냐 원희룡이 된다라고 넣었어요. 그때 윤석열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네. 이번에도 명 박사의 예측이 맞을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 말을 이번에도 명 박사의 예측이 맞을까? 명 박사의 매직이 통할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명태균이가 누구한테 했던 말을 요 분이 세월이 지나면 공개도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명태균은 그 보고서를 받고 내고 미국에는 윤석열 이거 단독이 아니고 최초 공개입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는 명이 어디로 가느냐 803 갓바위에 그 불편한 몸을 끌고 그 갓바위가 엄청 높아요. 804 갑바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기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에 갓바위에 목발을 짚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거기에서 불공을 들이는 사람. 원희룡을 위해서? 그렇지. 근데 원희룡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당한 게 원희룡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건 신영환 교수한테 물어보면 되고. 알고도 지금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때 원희룡은 몰랐다는 자기 거지.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네. 그만큼 명태균이 원희룡 당선을 위해서 803 갓바위에 올라가서 불공을 들였고 그 불공을 들인 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고 5개 중에 4개는 안 된다고 하는데 1개는 됐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 다 녹음이 돼 있는 취재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2023년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명태균이 행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한동훈한테 이기려고 이긴다고 보고서를 쓰고 이것을 불공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야, 갑자기 이진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의 홍매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만 대장경 정신으로 804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불공까지 들였다. 야, 이 이야기를 녹취 한번 듣고서 얘기하겠습니다. 녹취 없죠. 예. 원희룡이는 고맙다 소리했는데 사연이 있어. 원래 권성동이 가려다 내가 당과 선대위 양쪽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에는 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을 거예요. 원희룡이를 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선대위에 그 중책을 앉혀라. 그래갖고 내가 그걸 딱 올렸더니 그걸 딱 보더니 권성동이가 내가 할게 이러더라. 그 자리에 간 거야. 아, 놀래보다. 근데 또 안상수 시장님이 내보고 원지사 부탁도 여러 번 했고 그건 당 대표 때 사무총장은 원지사가 했대. 원지사가 인수에 이름이 있었나 없었는데 아예 명단 자체가 없는데 아까 신성범도 아니 원희룡이가 어떻게 들어왔지? 신성범이는 알거든. 저번에 내가 추천하고 다 해갖고 원지사가 하여튼 뭐 잘 됐다. 이제는 뭐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와,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두 명이 그러니까 아니네.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까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황금폰 까겠다라고 하고 명태균 특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 내용을 명태균 씨가 2022년도에 이미 얘기했어요. 원지사는 자기 실력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원지사도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원희룡 장관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름만 나오면 내가 명태균 감별법을 알려주마 이러면서 오늘 남상권 변호사가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이름만 나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 에피소드 내가 다 말해주겠다. 그 얘기 사실 나왔는데 원희룡 장관이 맛보기를 지금 하나 터뜨리는 야, 거예요. 저거 보고 가장 뜨악할 사람은 한동훈이네. 그럴 것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명태균 특검법 만약에 이제 본회의 통과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 친한 쪽의 반응이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 근데 친한 쪽은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던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그렇지, 그렇게 더 보고하고 중요하지. 팔공사 아니 올라갔어.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혹시 그 친한 쪽에서 저한테 연락 오나? 야 요거 제가 지금- 친하게 인사들 좀 아는데 아니 이렇게 아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명태균이 최고 원희룡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 한동훈 오늘 애들 모아놓고 제로 콜라 마시겠네요. 이게 정확하게 본 거죠. 명태균 씨가 실제로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 인수위 갔던 게라고 그러네. 이야기했는데 오늘 원희룡 씨가 내가 대통령 인수위에 누구 추천으로 갈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한 근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원희룡을 사실은 추천을 했는데 그 자리를 권성동이 뺏어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오늘 했어요. 이거 되게 얽히고 설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은 이 명태균 씨 이 사람들하고 계속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준석 대표랑도 계속 싸우면서. 가마솥에 넣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삶아먹는 꿈을 꿨다고 네, 명태균 씨 그때 얘기했던 그랬죠. 그 3인 중에 한 명이 권성동.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그 얘기가 아침부터 기사로 다 나왔고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 쪽에 지금 답변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쪽도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원 장관이 이제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거고 지금은 이렇게 쭉 관찰하고 볼 거예요. 지난번에 자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할 때 느닷없이 그 2024년 1월 달에 뭐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앞뒤 안 맞는 말을 막 하면서 할 때 실제로 김건희가 주도해서 용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고요. 원장 같은 게 그 이후에도 명태균이가 계속 연결을 해서 김건희와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시절에 개발 계획에 산단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공개가 안 된 게 명태균 가족들하고 원희룡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내용들이 어딘가 녹음이 돼 있거나 이랬을 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태균 개인. 그래서 지금은 원 장관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처지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명태균이가 딱 마음 먹고 이걸 어떤 식으로 폭로하겠다 하는 순간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뒤가 다르게 행동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정치적 타격이 단순히 알고 모르고 이 수준이 아니고 선거 개입이 아니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뭔가 양쪽이 담합을 해서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의혹 제기를 한다면 원지사 원장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움직이기 어렵겠죠. 아, 지금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게 있어서 그게 뭐 이제 뭐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원희룡 장관 관련된 거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자기 대권 주자가 뭐 홍준표, 오세훈이고 워낙 저 용산 관련된 내용이 컸으니까 그냥 오늘 갑자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원장과 관련된 게 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리듯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장관이 그동안 조용히 있을 때는 명태균 씨가 말을 안 했는데 네. 명태균 씨가 어제 또 헌법 도망소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존재감을 자꾸 표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하나씩 알려주는 거잖아요. 가만 있어라. 140명이 지금 걸려 있다잖아요. 이거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우리가 노임교사하고 내가 엄청 당했던 자치단체 중에 한 명 있어요. 막 항의 전화 엄청 받았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그 사람 요즘 조용해요. 그 저 어디 뭐 영남 쪽에 있는 자치단체장인데 경남에 있잖아요. 왜 또 모르는? 경남지사가 요즘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 왜 디테일의 그래? 여왕. 갑자기 창원 39사단 이전과 관련된 뭐가 터질 것 같나? 이제 제가 이거 이야기할게요. 이거 뒤에 하세요. 아니 네. 창원에 있는 39사단 이전 과정에서 엄청난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황교안이 뭐 했고 다 했대. 검사장도 하고
그걸 명태균이 안다고 명태균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내가 녹음을 해놓고 있지. 그래 그거를 그때 장훈시장이 누구였으면 경남지사가 누구여서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몇 천 채 짓게 하는데 거기 한 2, 3천 채 더 짓게 해줘. 도시계획을 누가 바꿨으면 이런 이야기를 명태균이 하고 다녔다고요. 근데 왜 이제 이 말을 하느냐. 좋다 이제 명태균이 지가 아예 폭로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지가 그러면 다 털어내겠네. 돈까지 얼마가 왔다 갔다 한 액수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분 요즘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조용하시죠. 왜 가만히 있냐고. 막 요만큼 나오니까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증명 못하고 법적 조치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박 씨잖아요, 박 씨. 자, 근데 잠깐만요. 원장관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이제 예. 그 사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네. 그냥 원래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거나 왜 자, 끼어들어가지고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하다가 더 크게 화를 부르냐고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인이 공익제보자가 돼서 내가 잘못을 뭐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나도 말을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 국회 차원에서 부르는 것. 그러나 명태균 씨가 우리가 접견 그래서 비슷하게 19일 날, 거기서 19일 날 현안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현장 질의를 해달라고 현장 했죠? 질의를. 근데 지금 그 취소했죠. 쉽지는 않죠. 그게 현장 질의를 실제로 명태균 씨의 말을 100% 믿고 가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아까 얘기했던 친한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또 화들짝 놀라는지에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면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근데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 명태균 씨는 사실 다리 무릎 수술한 게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다리가 지금 완전히 각도가 뒤틀려서 못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본인이 말을 하고 싶어도 결국 못 한다는 취지잖아요. 현장 질의 하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조금 중요하게 증언을 청취하고 싶으면 뭐 앰뷸런스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사실 있는 거고. 실제로 앰뷸런스는 검토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알아보고 있었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상황상 지금은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내일 한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명태균 씨 변호사님한테. 그랬더니 내일 한번 그러면은 의사를 타진하고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서 다시 정리합서 네.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온 그게 상황이거든요. 가능하다면 충분히 여쭤볼 수 있는 게 많을 것이고 몇 가지 더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분노하면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거부 못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앰뷸런스 보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그 원격 카메라 화상, 설치해놓고 화상으로 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많아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거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단순하게 모시고 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걸 하나 이제 아시면 더 좋은데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명태균을 공익 제보 쪽이든 아니면 알고 있는 진실을 폭로하게 하든 근데 그 이면의 진실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어제 오늘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명태균은 이준석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 강해요. 아직도 그거 못 버리셨죠? 못 버리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뭐 자기 팔자고. 국힘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때 이준석의 포지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확고하게 있고요. 여기에는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명태균이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고 그 정치적 행위는 목적을 가지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공익 제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그래서 이제 계속 조심해야 한다. 자, 공익 제보가 조건을 걸고 앞서 있는 사람들 공익 제보 취소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용환 교수가 저면 나 취소할게 그러면 알았다. 강희경 국장이 오늘 최초로 그러면 자기도 취소할게. 네가 그랬어요. 공익 제보해라. 국익을 위해서.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되냐고. 공익 제보를 하는데 공익 제보자로 법적으로 전혀 결정이 안 되고 신청한 사람을 이 사람 취소하고 내가 공익 제보하겠다는 거 전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장난질 하지 말고 그럼 내 공익 제보 취소할 테니까 물론 그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공익 제보자 당사자들이 나와서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밝혀라. 무슨 조건을 붙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명태균을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명태균을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홍준표, 오세훈, 뭐 원희룡
뭐 박완수 안 도와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을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도 사실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를 완전히 뭐 모른 척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데 완전히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정말 뭐 고소까지 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네.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구속되니까 바로 고소하냐.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20억짜리 자영증 이야기가 좀 나왔죠. 네, 그 홍준표 시장이 뭐 예전에 2014년도 예, 뭐 그 자영증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증까지 지금 복사가 돼 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전화번호랑 운전면허증. 자, 그러면 이걸 좀 공개를 하고 좀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는데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건 뭐야? 우리 시간상 맞아? 이제 이래서 남상근 변호사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남상근 변호사가 자기가 제보했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쟁을 시키려면 제대로 논쟁을 시키는 것은 증거를 좀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구두상 제보라는 거 아까 803에 올라와서 불공들였다 하는 것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률 조력자로서 하는 것은 약간 언론 플레이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 증거 내놓고 홍 시장 관련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 추경호 지금 20억 30억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그때 했어요? 돈을 20억 30억이라고 안 하고 20개 30개라고 해요. 네. 무슨 공깃돌 놀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면 이야기 다 해라. 박재기 사장 이름 나와 있고 대구에는 박재기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걸 좀 내놔라. 그러면 왜 간만 보고 계속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좀 들죠. 저는. 근데 그때 추경호 전 원대 같은 경우는 하필 묘하게 그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정의가 이루어졌죠. 예, 이루어진 것이 재산이 이제 그래서 계좌로 증식이 밝혀지고 됐잖아요, 사실은. 있으니까 20억 주고 공천 찬다라는 말은 사실 전 대표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제 경남에서는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계좌 조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밝혀질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20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다 의혹의 설밖에 없고 민태균도 확인을 안 해주고 목소리로만 들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해서 뭐 했다 이런 게 좀 덜 나와서 지금 명태균이 만약 이제 이런 심리 상태 같으면 그 얘기하는 순간 구체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 변호사가 뭐 이틀에 한 번은 지금 그 접견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 좀 내놔봐라. 그리고 바깥에 USB 한 개 들고 있는데 그거 아예 그냥 공익적으로 까자. 특정 정당에 주지 말고 아예 USB를 공익적으로 그냥 까버리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뭐 이게 무슨 어느 당에 가서 공익제보를 하고 말고 오해가 있다고 하면 USB는 바깥에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그거 그냥 까자. 이러면 명쪽에서 보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본인이 운신을 하기에도.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간보듯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던지냐고. 민주당을 못 믿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김대엽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누구부터 언제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쥐고 사실 그거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만약에 공개 자체가 목적이면은 기자회견에서 거기서 까면 제일 편한 거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절대 건전한 공익제보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네가 하든 말든 우리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특검 가고 우리는 그냥 대선 가. 탄핵이야. 요렇게 오히려 단호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은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지도 따라오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같으면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유행복님께서 정치계는 정말 많은 비리가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순진한 국민들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셨는데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현 상황을 지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계에 계신 두 분 죄송합니다. 두 분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 깔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이제 공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그냥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나의 억울함과 나에게 뭔가 조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제시해 줘라. 이런 생각을 사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선처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딜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태균 씨는 사실 이제 그 단계를 이미 좀 넘어서서 늦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그런 SOS를 민주당, 조국혁신당 네. 혹은 국민의힘까지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해서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걸 좀 현명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 발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정말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또 이 상황에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좀 좋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건 정치권에서도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진실을 밝히는 것에 저희는 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 대변인 맡고 있어가지고 내일도 이 관련된 논평도 내고 할 것입니다. 네. 그 많은 것들을 또 오늘 공개도 사실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네. 나와 있던 내용들을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네. 차곡차곡 저희도 내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한테 끌려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를 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는 지금의 헤쳐나갈 국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네. 하나씩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관계자 여러분들은 지금 전용기 의원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국 혁신당도 여기서 지금 역할을 혹시 한 20초만 주신다면 네, 네. 중요한 얘기여서 오는 2월 15일 토요일에 극우 내란 선동이 서부지방법원에 이어서 광주와의 성지에도 가서 지금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네, 5월 18일 그 5.18 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세력이고요. 집단 이름은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아마 2시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아마 그쪽이 조금 붐빌 예정이래 1만 명을 모으고 있어요. 광주 어디로 장소는 이제 광주 금남로 광장에서. 금남로 광장에서 그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광주시? 그런데도 거기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집회를 집회를 하겠다고? 예,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도 그쪽 함께 힘을 모아서 평화 시위, 이제 저항 시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광주의 민주 시민분들께서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헌재 탄핵 심판 있는 날이었는데 헌재 주위에도 그냥 집회 때문에 아주 몸살을 지금 사실은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집회 시위가 좀 표현의 자유나 본인의 의사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과격하게 폭력으로 물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 역전의 용사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